현재 약 4억 명의 월간 사용자가 가상세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화면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온 공상과학의 미래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하지만 기술이 재미와 게임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발명품들이 그 증거예요. 가까운 미래로 순간이동하여 하루가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드릴 테니까 안전벨트 매세요. 여러분은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위해 주방으로 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마트 냉장고로요. 세계 최초의 기술 및 가전제품 회사들은 꽤 오랫동안 놀라운 기능을 갖춘 냉장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냉장고는 내부에 저장된 내용물을 스캔하여 부족한 품목을 추적할 수 있었죠. 내장된 터치스크린은 하루 일정부터 가족사진 슬라이드쇼까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줘요. 다른 무선기기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되면 집에 있는 다른 연결된 장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에서 시청하던 프로그램을 스마트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으로 옮기면서 큰 반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이 화면은 또한 언제 어떤 품목을 재주문해야 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이미 있는 식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추천해줍니다. 이러한 새롭고 개선된 냉장고의 시스템은 식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 또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기반으로 해요. 이러한 태그는 실제로 식품 제조업체에서 재고 및 배송 관리를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태그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냉장고에서 유통기한과 같은 세부 정보에 액세스하여 식품의 정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어요. 쇼핑 목록을 전송하는 냉장고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다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스마트 냉장고가 커피 크림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마트에 갈 시간이네요. 하지만 지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두 손에 이식할 수 있는 작은 마이크로칩 덕분에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칩 하나로 멋진 사이보그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 칩 기술은 실제로 디지털 집 열쇠, 전자티켓, 은행카드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이 칩이 다른 점은 이식 과정이 완료되면 모든 온라인 계정과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손만 대서 현관문을 열고 대중버스나 기차를 타고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마침내 크림을 넣은 모닝커피를 마십니다. 이제 실제로 먹을 것을 직접 만들어 먹을 차례입니다. 정말 지루하죠? 아니면 사이버 셰프 덕분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15년 한 로봇 회사가 거대한 손을 이용해 음식을 요리하는 새로운 로봇 발명품을 선보이며 요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마스터 셰프는 세계적인 인간 셰프들의 수천 가지 레시피가 사전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더 이상 완벽한 파이 크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구글에서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몰리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붓는 것부터 저어주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만들려고 하는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봇에게 칼을 주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특수 용기에 넣으면 로봇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인식할 수 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면 조리대를 청소할 수도 있어요. 드디어 나만의 청소부네요. 몰리는 사용자의 식단 선호도와 칼로리 섭취 제한에 따라 레시피를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치스크린을 통해 나만의 레시피를 목록에 추가하면 할머니의 요리를 100%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몰리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3억 4천만 원의 비용으로 개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재료 준비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시계가 정오를 가리키고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아요. 1시간 후에 방문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집안을 둘러보고 꽤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이럴 때 슈퍼수트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 X5는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계식 전신 외골격으로 더 빠르고 강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기 모터와 120개의 초정밀 신체 센서로 구성된 최첨단 세트를 사용하여 인간의 지능, 본능, 판단력과 기계의 지구력 및 정밀성을 결합한 제품이에요. 근력을 강화하여 깃털을 들어올리듯 최대 9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으며 움직임을 전혀 방해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머니가 오기 전에 소파, 침대, 스마트 냉장고 밑을 쉽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생산성이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슈퍼맨처럼 버스를 멈추거나 네오처럼 건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은 없으니까 세상을 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수트의 좋은 점은 실제로 지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불할 연간 1억 원 정도가 있다면요. 우와. 청소를 너무 빨리 끝내서 어머니께서 집에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조깅을 하러 가야겠어요. 수트 덕분에 청소하는 동안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지 않았거든요. 미래형 공상과학 운동화를 신고 나가요. 크립타이드 스니커즈라고 불리는 이 생물체 같은 신발은 완전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라고 불리는 특수 폴리머 단 하나의 재료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재는 부위별로 두께가 달라서 운동화의 특정 부분은 딱딱해지지만 다른 부분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돼요. 따라서 인체공학적으로 편안할 뿐만 아니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어요. 신발 전체를 한 번에 인쇄할 수 있으며 접착이나 바느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의 발에 맞게 모양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에 3D 스캔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제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둘이 함께 조용한 오후를 보내며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보길 원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께 새로 산 책을 보여드립니다. 어머니는 책장을 넘기시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인스타그램 사진처럼 책 페이지를 확대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2019년 한 연구팀이 눈을 2번 깜빡이면 확대되는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어요. 눈동자를 움직일 때마다 고유한 전기 신호가 발생해요. 줌인 콘택트 렌즈에는 이러한 신호를 추적하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전극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극의 재질인 폴리머는 특정 전류가 가해지면 팽창합니다. 따라서 눈을 2번 깜빡이면 렌즈가 배율을 높여 모든 사물이 32%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착용을 시작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연구원들은 일상적인 사용에 더 안전하도록 일반 콘택트 렌즈의 재료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줌인 전용 렌즈 외에도 다른 연구원들은 스마트 렌즈라고 부르는 렌즈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에는 모래알보다 작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초소형 내비게이션 센서, 이미지 센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터리가 탑재될 겁니다. 새로운 도시를 안내하고 건물과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와, 여행이 쉬워졌네요.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유산을 상속받아서 참 다행이죠? 잠깐, 받은 유산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그냥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세요.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군요. 바퀴가 선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떠오르더니 고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이건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누구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풍경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아카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여행 시간을 줄이고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행을 하려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또 그 많은 절차를 밟은 후에야 도시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카 테크놀로지의 링크 앤 플라이를 이용하면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A320 크기의 열차로 총 4대의 스쿨버스 길이에 162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차이기 때문에 도심까지 바로 선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돼요. 기차를 타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기차는 날개와 제트 엔진을 부착하기 위해 잠깐 멈출 거예요. 기차의 날개 폭은 축구장만 합니다.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기차가 가속을 한 후 이륙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가 착륙하면 날개는 다시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내로 그리고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교통체증도 없고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느 지하철역에서나 내릴 수 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변신형 비행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공항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더 간단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승구 바로 옆에 비행기를 주차시키는 대신 승객들이 공항 건물 바로 안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가 활주로로 빠져나오고 엔진이 달린 날개는 물론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이 본체에 부착될 거예요. 자, 비행기는 이륙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탑승과 이륙 시간이 30분 빨라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동체를 만들 계획이에요. 단거리 비행의 경우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거리 및 대용량 항공편을 위해서는 2층 객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VIP 객실은 전용기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모두 제거하면 선실을 화물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앤플라이는 비행 중 기내와 날개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실 앞쪽과 뒤쪽에 3개의 낙하산이 있어서 자동으로 펼쳐질 것이죠.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동 로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땅에 닿기 몇 초 전 기내에서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체 바닥에 부착된 에어백을 발사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에어버스 팝업입니다. 도로와 하늘로 이동할 수 있는 택시의 한 종류인데요. 미래에는 그저 태블릿, 휴대폰, 심지어 스마트 안경으로 그러한 택시를 예약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차체는 현대식 세단 크기의 승객용 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탈 수 있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접지 모듈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한 차대와 바퀴죠. 포드에 탑승하면 그 후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조종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죠. 택시에서 내리면 접지 모듈이 달린 포드가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보내집니다. 편의를 위해 시내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테니까 택시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멀다면 더 흥미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처럼 바퀴가 달린 포드에 타셔야 해요. 그러면 접지 모듈이 가장 가까운 이륙 장소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에서 캡슐이 공중 모듈에 부착되죠. 거대한 드론처럼 생겼네요. 탑승용 캡슐이 닫히면 위로 날아올라 접지 모듈과 포드가 분리됩니다. 네, 이건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위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한 플랫폼에 착륙하게 될 거예요. 포드가 접지 모듈과 다시 연결되고 공중 모듈이 다음 주행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켓은 장거리 여행의 또 다른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우주로 날아갈 때 로켓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이 로켓이 비행기를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하이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로켓에 발사되는 로어베이 어딘가 물 위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로켓으로 데려다줄 페리에 탑승하고 발사대에 도착하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카운트다운 후 출발! 로켓이 이륙해서 우주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속 약 27,00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궤도에 들어서자 발사체는 승객용 로켓에서 도킹을 풀고 착륙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로켓에 주유를 하고 다음 발사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 승객을 태운 로켓은 지구 주위를 비행할 때 자체 엔진을 사용할 거예요.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상하이 근처의 수상 플랫폼에 착륙합니다. 기존의 비행기를 타면 15시간이 걸리던 비행이 39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행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켓은 훨씬 더 많은 소음을 내므로 착륙장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중력입니다. 땅에 서면 1G로 느껴지던 중력이 일반 비행기로 이륙할 때는 1.5G 정도로 느끼지만 로켓으로 여행한다면 그때 경험하게 될 중력은 2배나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5G에 도달하면 기절하게 될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 보죠. 2010년 세계 자동차 수는 10억 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숫자는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끊임없는 교통체증과 싸워야 해요.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버스는 버스처럼 보이지 않아요. 폭이 2차선이고 여러 대의 차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에는 최대 1200명의 승객이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야죠. 엘리베이티드 버스 자체는 약 2m 상공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것은 런던 2층 버스의 2층에 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겠죠. 일반 자동차도 여전히 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전기로 작동되며 자동 조종으로 구동됩니다. 넓은 면적의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깔려 있을 거예요. 흐린 날에는 레일에서 직접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승객 탑승은 지상에 위치한 특수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버스 중앙에는 팽창식 경사로가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릴 수 있겠죠? 이러한 버스가 설계될 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린 레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만약 어떤 차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티드 버스를 가로막았다면 바퀴 레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간 후 바퀴를 다시 레일 위로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뒷면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버스는 시간당 약 60km의 속도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 운전하는 것보다 빠르죠.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또 다른 옵션은 터널입니다. 자신의 차로 이런 터널을 통해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대도시의 가상 터널 시스템에는 진입점이 여러 곳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플랫폼으로 차를 몰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플랫폼은 내려갈 거예요. 터널 안에서는 속도가 시속 200km로 빨라져서 몇 분이면 도시 반대편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강장이 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해가면 됩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 사이를 여행할 때 이 터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기차역 같은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거기서 승객용 포드에 타는 거예요. 이 포드는 4명에서 6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터널을 따라가서 포드 클러스트에 도킹하면 수송기 캡슐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수 펌프가 터널 밖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송기 캡슐은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열차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음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LA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6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송기 캡슐이 열리고 승객 포드도 역에 도착합니다. 미래에는 이 포드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런 포드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통수단을 갈아탈 필요 없이 미국의 끝에서 끝까지 횡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2045년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대신하는 생체 인식 장치로 얼굴을 스캔해요. 친절한 로봇들이 여러분의 짐을 들어 게이트로 안내해줘요. 여러분은 가상현실에서 면세 쇼핑을 좀 하고 플라잉 V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요. 두 번째 객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좌석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이코노미석이라도 의자나 침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와 동료들이 마주보고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체석 코너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장거리 비행이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편안하게 쉬기 위해 침대를 골랐어요. 플라잉 V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날개 바로 안에 앉기 때문에 날개 위나 근처에 있는 걸 선택할 수 없어요. 화물칸과 연료 탱크도 그 안에 있어요. 비행기는 2개의 날개가 조종석 뒤로 V자 모양으로 뻗어있는 화살촉 같아 보여요. 타원형의 기내는 가압되어 있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죠. 비행기 내부의 모든 건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덕분에 다른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이 더 좋아요.
이 새로운 혁명적인 비행기 아이디어는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있던 한 학생에게서 떠올랐어요. 이것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에 의해 더 개발되었고 KLM 네덜란드 항공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장거리 비행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플라잉 V는 2021년 기준으로 가장 진보된 항공기인 에어버스 A350과 많은 특징을 공유해요. 또 31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158제곱미터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A350보다 작고 짧지만 날개폭은 65m로 피사의 사탑보단 약간 더 길어요. 그 뜻은 전 세계 공항에 이미 존재하는 게이트 활주로 경납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입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요. 저항이 적다는 것은 같은 거리에 필요한 연료가 적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A350보다 20% 덜 들어요. 하지만 더 좋은 건 KLM은 정기적으로 힘을 받는 터보팬으로 배기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게 할 계획이에요. 또 독특한 구성 요소를 갖춘 독특하고 효율적인 다른 새 디자인에 비해 제조 비용을 상당히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20년 7월에 이 새로운 비행기인 22kg의 3m 크기의 모델을 시험했어요. 그들은 이걸 원격으로 조정했고 꽤 느린 속도로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착륙이 거칠었어요. 이건 항공기 옆쪽에 가까이 앉는 승객들은 물론 모든 승객들이 편안하게 미래의 비행을 하기 위해선 아직 손볼 것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수개월 동안 에어버스는 또 다른 특이한 모양의 비행기를 시험했어요. 폭은 불과 3m로 폭스바겐 비틀의 4분의 3 정도 되는 길이에요. 나는 쐐기같이 생겼고 환경 성능을 향상시켜 항공 우주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연속형 날개 디자인의 원격 조정 매브릭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일반 비행기 동체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무게이고 떠있기 위해선 거대한 날개가 필요하죠. 새로운 디자인으로는 전체 기체가 떠요. 이건 비행기가 더 가볍고 더 작으면서도 같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매버릭의 잠재적인 문제 중 하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떠나는 것일 수 있어요. 넓은 중간 구간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승객들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그건 승객들에게 추가적인 다리 공간과 더 큰 통로를 제공해 줄 거예요. 다른 에어버스 발명품은 세 번째 연료 탱크로 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최대 10시간 또는 8,700km를 논스톱 비행할 수 있는 XLR 비행기예요. 다른 좁은 동체를 가진 모델보다 1,600km 더 긴 거리죠. 보잉은 자체 혁명적 개념인 트랜스소닉 트러스 브레이스드 윙을 개발하는 데 수년을 보냈어요. 이 비행기는 일반 상업용 비행기보다 긴 50m 길이의 접이식 날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얇고 매우 긴 날개를 지탱해주는 비행기 제작에 사용된 트러스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또 비행기를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 일부 제트 여객기의 속도까지 순항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죠. 새로운 디자인은 일반 디자인보다 9% 적은 연료가 필요할 거예요. 심지어 단거리 비행은 배터리 전력으로 날 수 있고 더 먼 거리에 필요한 주력을 얻기 위해 부분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요. 가스와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면 보다 비행을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덴버에 본사로 둔 부음이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은 거의 20년 전 콩코드가 몰락한 후 최초로 민간 초음속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미래 비행기를 위한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건 음속의 2배로 날지만 육지 위에서는 더 느릴 거예요. 그럼에도 현재 걸리는 시간의 반으로 동부 해안에서 런던까지 또는 서부 해안에서 아시아로 승객들을 태울 수 있어요. 이들은 모든 승객을 위한 특대형 보너스 창문과 일반 비즈니스 클래스석보다 그리 비싸지 않을 항공권 가격을 약속했어요. 보잉은 장거리 국제 항로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트윈 제트기인 보잉 777X를 설계했어요. 384명에서 426명을 태울 수 있어요. 독특하게 접히는 날개를 갖게 될 거예요. 이건 공항의 좁은 도킹 공간에 넓은 몸을 맞추기 위해 직각으로 구부러질 거예요. 비행기는 더 넓은 객실, 조광창, 그리고 초대형 오버헤드 칸이 있을 거예요. 일부 디자이너와 항공기 엔지니어들은 장문이 전혀 없는 비행기 컨셉트를 실험해왔어요. 그중 하나가 익스온인데 유연한 고화질 스크린이 늘어선 객실 벽면에 항공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360도 비디오 영상이 담겨 있어요. 제트기 날개에 장착된 2대의 카메라가 그 이미지를 포착할 거예요. 스크린은 저전압이고 비행기의 지붕에 있는 태양 전지판에 의해 작동될 거예요. 또 시차 기술을 이용해 화면을 분할하고
승객들이 동시에 다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제트기 본체를 따라 있는 두 개의 뒤에는 에어컨과 실내 조명이 들어갈 거예요. 미래의 창 없는 전용기에는 승객들이 폰을 이용해 고화질 화면을 프로그래밍해서 제트기의 양쪽에 보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창문을 제거하면 항공기 무게가 줄어들고 제트기 내부 설계에 더 많은 유연성을 줄 거예요. 또 동체를 단열시킴으로써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고 창문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구멍을 없애서 항공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조종사들의 조종석에 있는 재래식 창문일 거예요. 에어버스는 승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비행기 내부를 재구상할 계획이에요. 회의를 위한 공간,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상현실 골프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죠. 사교 영역에 있는 화면은 승객들의 기기에 연결될 수 있어서 화면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기계의 마사지에서 아로마 테라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스마트 좌석에 승객들이 느긋하게 앉아 쉴 수 있는 재충전 구역도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개별 침실, 샤워실, 바 구역, 그리고 심지어 기내 스파 구역까지 갖춰진 비행기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에어버스는 화물칸의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침대를 만들 계획이에요. 화물 컨테이너와 같은 크기와 모양의 여객 모듈이 있게 될 거예요. 항공사들은 장거리 비행을 위해 그걸 싣고 더 짧은 비행이나 여분의 화물 공간이 필요할 땐 그걸 밖에 빼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듈은 표면이 모두 광택이 나는 흰색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인 고급 호스텔 룸 같을 거예요.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표보다 싼 가격으로 침대를 하나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비행 이착륙을 제외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거나 12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의 경우 절반 동안 침대를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대형 항공기엔 아래층에 이미 승무원들이 장거리 비행에서 쉴 수 있게 2층 침대가 갖춰져 있어요. 또 화물칸을 이용해 라운지, 회의실, 그리고 미래 최연소 승객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교환 가능한 모듈은 일반 좌석을 대체할 수 있어요. 어떤 항공사들은 Meet and Seat 프로그램을 시험해보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항공편에 다른 승객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은 직업적 또는 개인적 관심사 또는 그냥 선호도에 따라 옆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권은 가까운 미래의 다른 항공사들도 적용하게 될 수 있어요. 물건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가장 놀라운 기술은 순간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미래의 텔레포트 기계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도로와 공중에서 자동 조종 장치와 함께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공열차를 타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단 몇 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이러한 차량의 작동 원리는 동일해요. 자동차에는 카메라와 센서, 고정밀 지도, 도로 상황을 스캔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공통 시스템은 이러한 기계를 통합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어 사고나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죠. 물론 오늘날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죠.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차량이 공통 인공지능으로 통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교통체증을 영원히 잊을 거예요. 컴퓨터가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도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들은 승객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할 거예요. 자동차는 여행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오에 정확히 도착해야 한다고요? 좋아요. 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높일 수 있어요. 진정한 전자비서로 변하겠죠. 음성 제어를 통해 회의를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미니 영화관, 게임 콘솔 또는 미니 냉장고가 있어요. 운전자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고급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운전의 과도한 정확성입니다. 과학자들과 개발자들은 기계를 인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번잡한 거리를 따라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자동차의 내부 시스템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 사람이 도로에 발을 디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의 유일한 반응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다른 차가 그 뒤에 멈췄어요. 첫 번째 차량이 위험한 상황과 교통체증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길을 건너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의 개발자는 자동차에 음성을 장착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법을 가르쳤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차량은 화난 운전자처럼 경적을 누를 거예요. 하지만 새가 날아서 지나가도 차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적 신호는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인적 요인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상황을 훨씬 더 잘 분석하고 올바른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죠.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가 길가에서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급히 그곳을 떠나야 하거나 뱀에 물려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친절한 사람은 차를 세우고 도움을 베풀겠죠. 세상에 교통체증이 없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도로 위든 공중이든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많은 엔지니어들은 자율비행 택시와 버스가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력 동력 비행은 먼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이러한 기계는 헬리콥터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된 세련된 소형 헬리콥터가 될 거예요. 우버나 다른 회사들이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니 아마 곧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행사에 늦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앱을 열고 가장 가까운 헬리콥터를 예약해요. 다음으로 많은 항공기가 주차되어 있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파일럿이 목적지에 맞는 주차장으로 안내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위치에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정 기차역에 도착해서 날개가 달린 대형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는 이륙해서 긴 경로를 따라 여러분과 다른 승객들을 다른 도시로 데려다 주죠. 이 거대한 버스가 여러분을 우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도 프로펠러가 장착될 거예요. 이미 한 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된 호버바이크가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은 장치에 앉아요. 2025년에는 이러한 자전거를 5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버바이크는 비행 자동차와 달리 높은 높이로 이륙하거나 고속으로 가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는 이 기술도 발전하겠죠. 에어택시와 자동조종 자동차는 공중이나 평탄한 도로에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산악지형이나 늪지대가 있는 지역을 건너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오프로드 지역을 위해 가장 멋진 SUV를 개발했습니다. 바퀴 대신 다리가 달려 있어요. 이 보행 차량은 어려운 구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통과합니다. 각 다리에는 무릎이 있고 구부릴 수 있어요. 높은 언덕이나 화산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곧 상점이 여러분 쪽으로 올 거니까 쇼핑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도요타는 이미 어떤 상품이든 매장으로 바꿀 수 있는 특이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옷, 식료품, 장난감, 보석 등 무엇이든지요. 이러한 차량은 배달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행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등장할 가장 놀라운 기술은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역학 쿠션 위를 달리는 기차예요. 진공관 안에서 시속 1200km의 속도로 달리는 캡슐을 상상해보세요. 내부는 우주선 캡슐과 비슷합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금 여러분은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가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객실 안에서는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하죠. 옆에서 이 열차를 보면 눈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차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에어하키 아시죠? 경기장 곳곳에 있는 작은 구멍이 얇은 공기층을 방출하기 때문에 턱이 경기장 전체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턱은 경기장 자체에 닿지 않아요. 공중부양을 하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 주변으로만 이동합니다. 하이퍼루프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해요. 하지만 공기는 튜브가 아닌 캡슐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캡슐의 벽과 터널 사이에 작은 거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기모터의 도움으로 열차가 움직이죠. 마찰력은 알아냈지만 공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주 빠른 속도에서 공기가 매우 조밀하면 큰 물체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공중에 충돌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한됩니다. 일반 비행기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공기 밀도가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루프는 파이프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이 파이프에서 공기를 펌핑하는 특수 장비는 이 경로의 특정 구간에서 작동해요. 하지만 완전한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공기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열차의 전두부에 있는 특수 팬이 캡슐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진공열차의 움직이는 공합 우편물의 작업과 유사해요. 소포가 건물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과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포는 공기 압축 덕분에 파이프를 통해 이동하죠. 하이퍼루프는 파이프 지붕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서 작동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왔지만 개발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튜브와 캡슐 사이의 공기 간격은 항상 동일해야 해요. 파이프에 금이 가거나 부딪히거나 돌이 있으면 전체 구조가 파괴될 수 있죠. 만약 어딘가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단 몇 분 만에 공항의 관제탑 옥상에 서 계시는군요. 착륙을 위해 거대한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머리 위로 윙윙대는 소리를 내지만 귀에 들리는 건 휘파람 소리뿐입니다. 비행기가 내는 첫 번째 소리는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입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많은 양의 연료를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위를 지날 때 소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움직이는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31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드림라이너 787은 디자이너들에게 달콤한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83년 프랑스의 한 항공광은 사상 최초의 전동 비행을 했습니다. 그는 비행선에 전기 엔진을 설치했어요. 문제는 이 엔진의 무게가 큰 오토바이만큼 무겁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비행선은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승객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자, 현재로 돌아와 보죠. 무거운 엔진과 배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일반 비행기 연료 0.5kg에는 첨단 배터리 0.5kg보다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탱크를 60배 늘려서 배터리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는 훨씬 더 무거워져서 거의 이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행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해요. 예를 들면 좌석 몇 줄, 화장실, 모든 음료와 기내식 같은 것들 말이죠.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배터리를 모든 빈 공간에 쑤셔 넣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할 수 없어요. 이 비행기는 탱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륙하여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륙 장치가 하중을 견딜 수 없어서 땅에 닿았을 때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연료를 태울 때까지 공항 위를 선회해야 하는 거예요. 일정 무게에 도달해야만 착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터리의 경우 비행 중 비행기 무게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작은 단일 엔진 비행기를 경납고로 몰고 가서 오래된 연료 연소 엔진, 배기 시스템, 연료 탱크를 꺼내서 훨씬 더 작고 가벼운 전기 엔진으로 교체해 봅시다. 모든 빈 공간을 배터리로 채웠어요. 최종 버전 비행기의 무게는 원래 비행기의 무게와 정확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이륙하고 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단거리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비행기의 큰 장점이죠. 전 세계 항공편의 약 절반은 800km 미만을 날아요. 뉴욕에서 워싱턴 DC 또는 디트로이트에서 토론토까지 비행편이 많거든요. 거리는 322km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항공편은 거대한 여객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이륙하고 고도를 높인 다음 즉시 착륙을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건 2층 집에 거대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성도 없고 말이 되지 않죠. 세계의 모든 일반적인 비행기는 매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 전기 비행기를 사용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은 몇몇 비행기를 전기 비행기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스나 208B 이 캐러반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9인승 여객기는 이제 전기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인증 절차에 들어갔어요. 비행기의 모든 볼트와 전선까지의 안전성을 시험받을 거란 뜻으로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S19는 엔진 4개짜리 전동 비행기입니다. 알루미늄 기체로 무게를 아주 가볍게 만들었죠. 대당 가격은 약 880만 달러이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 항공기보다 90% 저렴합니다. 비행기 자체의 전력은 표준 연료보다 50에서 75% 저렴하고요. 그리고 약 350km의 거리를 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이나 외딴 섬 사이를 여행하기에 좋겠죠? 그리고 762m 이하의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거의 무소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도심 가까이에 공항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단축될 거예요. 에비에이션 앨리스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9인승 비행기는 거의 전체가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3개의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뒤집힌 보트 모양과 V자 모양의 꼬리는 완벽한 공기역학을 만들어주죠. 길이는 스쿨버스만 하고 날개의 너비는 농구장만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SUV 차량 2대와 같으며 중량의 60%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로 약 1000km의 거리를 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의 거리 이상입니다. 에비에이션 앨리스의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9명의 승객과 2명의 승무원을 최고 속도로 비행하는데 시간당 약 $200가 듭니다. 세스나와 비치크래프트처럼 같은 등급의 일반적인 비행기라면 그 비용은 약 5배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 단거리 비행의 문제는 버려진 공항의 네트워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2,000개의 폐쇄 공항과 5,000개의 공공공항이 있는데요. 주유소처럼 충전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충전소에서 30분을 기다리면 앨리스는 하늘에서 1시간을 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내리고 타고 짐들을 싣는 동안 비행기는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는 비행 택시나 전용기로 쓰기에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180인승 보잉 737기를 대체하려면 에비에이션 앨리스는 적어도 20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은 400만 달러니까 20대면 8,000달러가 되겠군요. 보잉기 한 대당 값은 1억 달러이고 앨리스가 또 이겼어요. 주넘 에어로는 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전기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2인승 GA10기를 구상했어요. 일반적인 엔진과 전기 엔진을 결합해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비행기였죠. 엔지니어들은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에 기대를 하며 이 비행기가 약 1600km를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충전으로 LA에서 시애틀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비용은 앨리스보다 50만 달러가 더 비쌌어요. 이 50인승 대형 비행기도 같은 원리로 작동했어야 했겠지만 이 회사는 완성된 비행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자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가동부가 전혀 없는 전지형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온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MIT의 엔지니어들은 날개 길이가 약 5m이고 엔진이 없는 경량 비행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사이에는 울타리와 비슷한 금속 구조물이 있어요. 배터리는 음전하를 띤 4만 볼트의 전기로 이 구조물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날개 뒤쪽에도 똑같은 구조물이 있고 이 구조물은 양전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동력을 받으면 앞쪽 끝이 마치 자석처럼 공기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를 포착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양전하를 띤 뒤쪽의 구조물을 향해 날아가죠. 이온은 움직이면서 공기 분자와 수백만 번 충돌합니다. 그러면 일반 비행기처럼 추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일 때 계속해서 공기 중에 입자를 충전하고 뒤로 밀어냅니다. MIT의 엔지니어들은 약 10번의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 비행기는 이온 추진력으로 거의 60m를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 비행기는 무게가 2-3kg 밖에 나가지 않았고 조종사도 없이 날았죠.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유인 비행기 BD-5J는 무게가 7배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이온 추력을 위해 금속 구조물에 맞는 거대한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의 전압이 훨씬 더 높아야 해요. 따라서 이 기술이 실제 규모의 비행기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더 발전해야 하고 수년이 더 걸릴 겁니다. 현재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기 엔진 계획 중 하나는 일반적인 프로펠러나 터빈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빠르고 조용한 이륙을 위해 전기 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고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영공을 벗어나게 되면 연료 연소로 작동하는 주 엔진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빠른 속도에 도달하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비행기의 배터리는 주 엔진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로 충전될 겁니다. 착륙 시간이 되면 주 엔진이 멈추고 비행기는 전기 엔진과 함께 완전히 조용히 착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점차적으로 완전히 전동으로 또 조용히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심에서 더 가까운 공항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동 시간이 절약되고 지구 대기로 방출되는 유해가스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